건담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류 스태프를 모아서 만들죠. 2004년작인 기동사 건담 시드 데스티니도 예외가 아닌데요. 만든 사람들이 기동사 건담 시드 비우주세기 건담의 전성기를 연 그 작품의 스태프들이니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요소를 보면 그만한 투자를 한 흔적이 보여요. 음악은 영화, 연극,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사키 토시히코가 참여했으며 연주엔 오케스트라가 동원되었죠. 또한 홍보용 일러스트의 개수도 전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프로듀서인 사토 히로유키와 최정화의 작화 매수가 4,800매라고 하죠. 말 그대로 업계 최대. 그런데 왜 결과물은 그에 준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전편에선 시대가 왜 비난받는지를 이야기했죠. 이번 후편에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추리해본 영상입니다. 사실 사고가 터진 작품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말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예산이나 제작 인력에 문제가 없는데 결과물의 완성도에 문제가 있다면 보통은 외적인 요인이 지적받기 마련이며 보통 그 외적인 요인은 스폰서일 경우가 아주 많지요. 특히 돈이 모든 권력을 갖는 자본주의에선 말이죠. 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밀어볼 때 시드 프로젝트가 흔들린 이유는 상층부에게 있다고 봅니다. 제작자와 스폰서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해요. 좋은 작품을 스폰서가 망치는 경우도 있지만 스폰서가 없으면 작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폭주하는 감독을 컨트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스폰서는 좋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제작자는 이 자금으로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만 전념하는 균형. 하지만 인간은 자기 욕심을 우선하고 욕심을 위해 권력을 무리하게 휘두르는 생물이라 이 균형을 맞추는 건 쉽지가 않아요. 특히 완구 회사가 스폰서인 경우 말이죠. 이건 꼭 반다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나카라, 헤즈브로 등 완구 업계는 유독 작품에 대한 간섭이 심하다고 해요. 왜 완구 업계는 유난히 간섭이 심할까요? 전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그들이 작품을 광고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작품의 내러티브, 서사 구조는 모두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며 작품은 자연스럽게 상품의 노출에 집중합니다. 물론 이게 꼭 나쁜 건 아닌지라 세일러문의 변신 장면 뱅크씨는 예산도 줄이면서 상품을 반복 노출하는 효과도 있었지요. 하지만 작품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담의 경우에는 이런 제약이 심한 편이라 작가가 시나리오상 건담을 부수고 싶어도 스폰서의 상품 기획팀이 허가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에 영상에서 작가의 힘이 약하다고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는 건담이란 작품이 건프라의 광고판이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둘째, 완구 산업의 속성 때문이기도 해요. 완구, 즉 놀이산업은 수명이 짧은 편입니다. 화제가 되지 못하면 나오자마자 악성 재고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2년 정도이며 그나마 초반에 빨리 팔아야 손해를 극복할 수 있죠. 그래서 건담에선 꼭 주역기가 교체되고 가면라이더는 기본, 중간, 최종의 여러 단계를 거치며 닌텐도는 10여 개의 개발팀을 쉴 새 없이 돌려서 분기별로 명작을 공급하여 구매역을 쉴 새 없이 자극하지요. 셋째, 기업의 속성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전년보다 더 성장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죠. 그런데 일본 경제산업성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2002년, 2003년엔 건프라 판매가 폭등했지만 시대가 반영된 2004년엔 성장세가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반다이는 이걸 조기에 예측했을 테고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시드에 후속작을 투입해서 전년 대비 성장한 실적을 주주 혹은 오너에게 보여줘야 했겠죠. 그러니 최대한 빨리 후속작을 만들고 싶은 건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건담의 제작 시스템 때문이지요. 기동전사 건담 0080 주머니 속의 전쟁은 명작 중에 명작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우주세기 팬들에겐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에요. 반전 드라마는 최고로 평가받지만 제작 당시엔 건담의 세계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건프라를 팔기 위해서 1년 전쟁에 나왔던 기체들을 멋지게 다시 그려버렸죠. 물론 이런 모험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에는 건담이 이걸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때의 기대와는 달리 건담이 초대형 비즈니스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반다이 입장에선 작품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멋진 로봇을 내고 싶겠지만 0080, 0083, 08소대가 나오면서 우주세기에 설정 충돌이 잦아지면서 많은 비난이 일자 이후부터는 애니메이션만이 공식이라 선언하고 직접
본사 차원에서 설정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반다이가 관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제타 건담 LD의 슬리브 노트를 보면 스폰서인 반다이의 관리가 상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당시엔 스폰서의 요청이었다면 이후에는 별도의 부서가 제작사가 만든 설정을 검토하고 수정사안을 보내면 제작하는 식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건담의 검토는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프라모델이 할 수 없는 동작은 애니에도 절대 나올 수가 없으며 스토리상 필수적이라도 건담을 함부로 파괴할 수 없어요. 만약 건담이 파괴된다면 그 부위가 어딘지 어떤 모양인지까지 전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후 제품을 위해서죠. 즉 모든 사업은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 이전에 완구를 가장 잘 팔 수 있는 형태로 조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후 작품인 더불어 건담처럼 시즌제로 나눠서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가졌던 모를까. 시대는 전작 방영 도중에 기획이 들어갔다고 하니 방영까지 겨우 1년 남짓한 시간밖에 없었으니 문제가 커진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획을 하고 기획물을 스폰서에게 컨펌받은 것이죠. 게다가 온전히 제작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건담에게는 또 다른 스폰서가 있거든요. 바로 방송사입니다. 20주년 오피셜북 저스티스에 수록된 대담에 의하면 시대는 2003년 여름 시대의 방영이 마무리 지어진 시점부터 기획되었으며 원래는 영어 형태였지만 마인시 방송의 다케다 세이지가 영어가 아니라 TV 시리즈의 소편을 주문하는 바람에 기획이 변경되었다고 하죠. 즉 원래 시대 후속편은 극장판이었지만 갑자기 시대를 제작했다는 겁니다. 제작위원회 방식상 방송사도 판권을 갖고 있었을 테니 이 주문은 거절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인공까지 교체되는 바람에 수습을 못한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 가지 인터뷰, 정황으로 밀어볼 때 사실 주인공은 외부 압력으로 교체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생각해볼 주제가 있는데요. 원래 시대는 어떤 이야기였을까 하는 거죠. 보통 건담은 애니메이션만이 아니라 코믹, 봉봉 등에서 어린 고객들을 위한 만화판이 연재됩니다. 나이대를 감안하여 이야기를 깔끔하게 다듬어서 어떤 의미에선 본편보다 스토리가 더 깔끔해지는데요. 여기서 연재된 시대는 분명히 반다이의 컨펌을 받았을 텐데 TV판과는 내용이 딴판입니다. 최대한 간략히 설명하자면 우선 신은 끝까지 주인공이죠. 후쿠다 감독은 건담의 플롯을 시드로 옮겨오면서 약간의 변화를 준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주인공의 라이벌인 가면남이에요. 퍼스트 건담의 샤아는 시드로 옮겨지면서 가면을 쓴 적 샤아는 라우르 크루제로, 같이 성장하는 라이벌 라라란 애인을 빼앗긴 샤아는 라크스를 빼앗긴 아스란으로 분리되죠. 그리고 이 구도가 속편으로 이어지면서 살아남은 아스란은 크와토의 역할을 맡게 돼요. 즉 선글라스를 쓴 주인공의 멘토가 된 겁니다. 단 TV판에선 선글라스를 쓰는 등 약간만 크와토로를 따왔다면 만화판에선 카미로 이끌어준 크와토로처럼 아스란은 신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만화판 시대에선 아스란의 설득 덕분에 신은 증오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성장하지요. 주인공이 하나고 이야기의 기승전결도 깔끔해서 이 만화를 접한 일본의 팬들은 TV판이 아니라 봉봉판 시대를 진정한 후속작으로 보기도 해요. 이후 세월이 한참 지난 17년 뒤에 나온 극장판 시드 프리덤에선 신이 키라와 아스란을 존경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이건 TV판보다는 만화판의 뒷이야기라야 더욱 자연스럽죠. 아마 원래 시나리오를 더 중시한 흔적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반다이의 공식은 어디까지나 애니메이션이므로 깔끔한 만화판보단 두서없는 TV판이 공식이 되어버렸고 결국 잘 나온 전작인 시드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추측이 맞다면 떠오르는 문제가 있죠. 왜 반다이와 선라이즈는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만약 처음에 제작진이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다면 스폰서가 뭐라고 제동을 걸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중구난방은 스폰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추측할 수 있겠죠. 저는 이유를 건프라 때문이라고 봅니다. 당시 임펄스 건담이 악성 재고였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판매량을 보여줬던 프리덤과 저스티스의 후속기를 서둘러서 기획했다고 봅니다. 서둘러 냈다는 근거는 무엇이냐? 저는 그 이유를 초기에 발표된 이름에서 찾는데요.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원래 이름은 슈퍼 프리덤, 인피니트 저스티스의 원래 이름은 나이트 저스티스 건담이었어요. 하지만 슈퍼 프리덤은 성범죄 집단의 이름이 연상되는 이유, 나이트 저스티스는 파친코의 상표명으로 등록된 이유로 결국 쓸 수 없게 됩니다. 반다이 정도 되는 대기업 건담 상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까지 있는 기업이라면 최소한 이름을 발표할 때 사전 조사라도 하겠죠. 상표권 검색이라도 한번 해봤다면 나이트 저스티스라는 이름은 공표되지 않았을 겁니다. 임펄스의 판매량이 너무 처참하자 급하게 전작의 인기기치에 끌어오면서 제대로 조사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게 정답 아닐까요? 물론 이 선택은 반다이에겐 옳았습니다.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역대 최고의 매출을 낸 인기 상품이니까요.
하지만 시드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던 팬들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결과적으로 시대라는 작품의 평가는 꽤 복잡합니다. 우선 상업적으로는 정말 크게 성공했죠. MG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일반판임에도 불구하고 23번이나 재판하는 기염을 토했고 DVD 판매량도 신화를 쓴 전작보다 더 높았어요. 박스판을 제외하면 13권까지의 판매량이 전작보다 좋았죠. 다만 작품적으로 비난은 훨씬 컸는데 이건 작품이 그만큼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일본 전역에 인터넷이 깔리면서 고객들의 반응이 활발해진 탓도 있지요. 결과적으로 상업성과 작품성이 반비례하다 보니 아무래도 제작사와 스폰서는 이걸 이대로 끌고 가야 할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작품만이 아닙니다. 주원모인 프라모델도 많이 나왔죠. 시드의 경우에는 색상 베리에이션까지 13대의 건담이 나왔는데 시드에는 임펄스 건담의 베리에이션까지 총 16대가 나옵니다. 아무리 디자이너와 개발진이 뛰어나도 1년 내에 이 수많은 건담을 제대로 기획하는 건 어려울 테고 제작진이 아무리 수완이 좋아도 이 기체들이 다 활약하는 무대를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지요. 실제로 블래스트 임펄스처럼 제대로 활약 못한 기체가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여러가지 사정이 겹쳐 시대의 프라모델은 평이 안 좋았어요. 최고 인기 기체인 ACG 스트라이커 프리덤조차 가동성은 취하게 다리도 짧고 얼굴은 못생긴 데다 몸은 퉁퉁해서 반응이 안 좋았을 정도니 나머지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전작 시대 ACG보다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다이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즌제를 도입합니다. 작품의 중후반을 책임질 후기 기체를 개발할 시간을 중간에 휴지 기간을 두면서 벌려고 한 거죠. 시즌제를 도입한 더블A의 경우 건프라의 품질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죠. 마지막으로 속편 제작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시대의 결과가 좋았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상업적 성적만 좋았지 고객의 반응이 엉망이라면 시대 제작 때 노하우를 그대로 쓸 수는 없을 테니 아무래도 이야기가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이후 극장판의 제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한 예로 각본가인 모로사와 씨는 월간 애니메주 2008년 4월호에서 시드의 각본이 지연되고 있다 라고 발언했죠. 이에 일부 사람들은 극장판 제작 지연의 이유를 모로사와 씨에게 돌려버렸지만 전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건담은 각본가 혼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작품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진짜 자기 잘못이라면 자기 이름을 건 인터뷰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하진 않겠죠.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스폰서인지 다른 스태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여하튼 결국 이 소동은 수습되지 못했고 후쿠다 감독은 제작 중인 극장판에서 모종의 이유로 하차하며 시대의 극장판은 표류하다가 17년 만에 겨우 개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시대 이후 애니메이션 감독을 할 수가 없었죠. 물론 크록스 항주는 그의 작품이긴 하지만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즉 애니메이션의 프로듀서로 참여한 것이며 2019년 메고 히메의 감독이 되기 전까지 신작의 감독은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표류할 뻔한 시드. 하지만 이후의 사건이 구원으로 다가옵니다. 2008년 리먼 쇼크,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다이는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데요. 이때 시드가 엄청난 인기를 얻죠. 2013년에 건담 빌드 파이터즈가 중국에서 대성공하면서 주역기인 빌드 스트라이크의 소체인 스트라이크 건담이 인기를 얻었고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시대에 주목하면서 뜬 것이죠. 이후 주역기인 프리덤은 상하이에 1대1 조용히 세워지고 거대 시장 중국에서 시드가 대성공을 거두지요. 전 이게 극장판이 부활한 이유라고 봐요. 시대는 반다이에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고객들은 건담이라고 해서 절대 지갑을 함부로 열지 않는다. 충분히 준비된 상품에만 지갑을 연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작품 제작엔 별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인지 이후 건담은 다시 긴 암흑기에 접어들지요. 이번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